자, 한국사 사료 강의 비상연주 출판사 거 중간고사 대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빰, 빰. 자, 8조법이에요.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고 용서를 받고자 하는 한 사람마다 50만 젓가락을 내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고조선 사료고요. 고조선은 이제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사회라 법이 8개밖에 없어도 됐습니다. 살인하면은 이제 사형처하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노동력을 중요시 여긴다는 그런 뜻이고요. 남에게 상처를 입힌 걸 상해죄라 그러죠. 곡식으로 갚는다는 거 봤을 때 주된 경제생활은 농경사회였고 배상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 봤을 때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내 거가 있으니까 배상 개념도 있는 거고 노비로 삼는다. 그러니까 여기 노비가 이제 계급이죠. 신분제 중심 사회였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젓가락의 화폐를 내도록 한다. 시장에서 물건 거래 목적으로 만드는 화폐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자, 부여 가겠습니다. 나라에는 왕이 있고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여 마가우가 저가구가 요게 포인트예요. 마가우가 저가구가. 자, 일단은 부여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이름을 그 모티브 잡아가지고 부족의 이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마, 소우, 돼지, 저, 개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들은 별도로 사출두를 주관했다. 요게 포인트죠. 네. 일단은 왕이 관장하는 이 수도 중앙으로부터 지방이 총 4개고요. 각 지방을 이제 마가우가 저가 구가가 관할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왕이 거처하고 있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4개가 생겼기 때문에 부여의 지방 행정 체제를 이제 사출도 행정 체제라 그러죠. 넉사, 날출, 길도자 해가지고 부여 사료입니다. 고구려 가겠습니다. 5부족이 있었으니 연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부가 그것이다. 이런 거 다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 계루부 하나만 포인트로 잡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본래는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점점 미약해져서 지금 게르부에서 왕위를 차지하고 있다. 게르부 부족이 독점적인 권력을 장악한 건 1세기 태조왕 때 이후죠. 예. 옥저 가겠습니다. 옥저에는 대장군이 없으며 음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우두머리가 있다. 그들의 말은 고구려와 대체로 같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다. 자, 요 사료 나오면 이제 옥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일단 이 옥저 같은 경우 읍군 삼로라고 불려지는 우두머리가 여기를 다스리죠. 그리고 옥저는 특히 고구려한테 약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료 나오면 그냥 이제 옥저다. 이렇게 그냥 연결을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아. 이런 거에다가 이제 옥저 쪽에다가 빈칸 뚫어놓게 되면 니네들이 이 내용만 봤을 때 옥저라고 추측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료는 옥저다 이렇게. 그게 제일 빨라요.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자, 동해에는 대장군이었고 한대 이후로 후 옥군 삼로 관직이 있어서 하오를 통치하였다. 이것도 이제 비슷하죠. 그러니까 옥저하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읍군 삼로라고 하는 이 부족장들이 다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왕이 없어요. 군장국가 체제나. 자, 3만 가겠습니다. 각각의 우두머리가 있어서 세력이 강대한 사람은 스스로 신지라고 하고 사만을 다스리는 정책 지배자를 신지 또는 읍차 이렇게 부르죠. 귀신을 믿죠. 왜 그러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날씨를 주관하는 게 신의 역할이잖아. 그래서 신하고 소통하는 이제 무당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천신이라 그래요. 귀신 모신다는 거죠. 아, 천신이라 천군이라 그래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천신이 이제 하늘에 있는 신을 모시는 이 무당은 천군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정책 지배자 신지 읍차 제사장을 천군 이렇게 부른다는 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군 2023년 고령 지산동 고분군. 일단 고령은 대가의 중심지죠. 김해 대성동 고분 등 김해 같은 경우에는 금관가의 중심지죠. 합천 옥전 고분군 등 가야 지역의 고분 유적 7곳을 묶은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령과 김해 합천 지역은 가야의 유적토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선안에 이제 등재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사료는. 자, 그리고 경주 동궁과 월지. 일단 이 문무왕 때 나라의 위상을 높이려고 조성한 별궁과 저수지래요. 자, 문무왕 때 만들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과서 옆에 사이드로 나와 있는데요. 사진과 함께. 자, 동궁과 월지 같은 경우에는 문무왕 때 만든 별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궁이 이제 동궁이 되겠고요. 월지가 이제 저수지를 말하는 거죠. 일단 뭐 저수지가 있다는 거 봤을 때 신라는 주된 경제 생활이 뭐였다? 농사, 벼농사였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문무왕 때 만든 겁니다. 자, 신라말 농민들이 봉기한 까닭은 무엇인가? 진성여왕 3년 889년 여러 조와 군에서 곡물과 조세를 보내지 않아 나라의 창고가 텅 비게 되었다. 왕이 사자를 보내. 사자는 그 동물이 아니라 지방관 명칭이에요. 신라 지방관 명칭인 사자가 있어요. 독촉하니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과 에노가 사벌주 지역을 근거 삼아서 반란을 일으켰다. 원종 에노의 난 말고도 적고적의 난도 있었고요. 이때 진성여왕 때 시무십책 사건도 있었죠. 최시원이 올린.
모르겠으면 개념 공부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 이제 호족이 크게 성장함과 동시에 견훤이라는 호족이 완산조를 도읍으로 후 백제를 건국하게 되고 궁이라는 호족이 송악을 도읍 삼아서 후 고구려라는 나라를 건국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진성령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원종과 애노가 어디서 반란이 일으켰는지 저기다가 구멍 뚫어놓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종 애노에다가 구멍을 뚫어놓는 그런 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거 가겠습니다. 자 고구려를 계승을 표방한 발해. 자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 여기서 말하는 이 별종이라고 하는 거는 혈통이라는 뜻이에요. 자 고구려가 멸망하자 영주로 이주하였다. 이 영주가 당나라의 요서 지역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 무리를 이끌고 당나라 어쨌든 인지생활을 했는데 동쪽으로 가서 동모산에서 게르부의 옛 땅을 차지하고 동모산의 운거에서 진을 건국했죠. 원래 발해의 이름이 초창기 진나라였죠. 근데 713년에 당나라한테 신하로 책봉을 받은 것과 동시에 발해라고 하는 이름을 당나라 황제가 지어주게 됩니다. 아래 거 살펴볼게요. 발해는 고구려 옛 땅에 세운 나라이다. 백성에는 말갈이 많고 토인 고구려인이 적다. 토인은 촌장이 되었다. 여기서 말한 토인은 뭐 말갈인들을 말하는데요. 발해의 인구가 거의 한 2, 3%가 다 고구려인들이고요. 나머지 97%에서 98%가 말갈인들입니다. 그래서 지배계층 고구려 애들이 중앙이나 지방 요직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갈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촌을 관장하는 촌장 또는 촌주까지밖에 못했다. 자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이거 나오면 백제 사비성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만 지어주면 돼. 자 부여 관북리 유적은 사비시대 백제 왕궁의 유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비성이라는 걸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 그래 문제를 풀어. 이곳에서 백제시대 대형 건물지 대형 목각 수조와 토성 등이 확인되었다. 관북리 유적 뒤편에 부소산성은 왕궁의 후원이자 방어시설. 부소산성은 사비성 뒤에 있는 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소산성 그다음에 관북리 유적터 이거 다 지금 현재 지명상 충남 부여니까 이거는 다 백제 마지막 도읍인 사비성에 관련된 거다. 그럼 이 사비성으로 천도한 양반이 누구야? 성왕이지. 그래서 성왕 이후에 백제 수도 지역에 관련된 문화 문제였습니다. 자 부여 나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백제가 수도인 사비를 방어하려고 쌓은 성이다. 그러니까 나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고려 시대에도 나성이 있는데 수도성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외곽으로 이렇게 성을 하나 더 둘러 만드는 거예요. 그걸 나성이라 그래. 성 바깥에 있는 외곽성. 산자 평지를 연결하여 수도 외곽을 둘러싸는 형태이며 성의 바깥쪽 벽은 경사가 급하고 안쪽 벽은 완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논산 개태사인데요. 이게 왕건이 만든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논산 개태사. 충청남도 논산 개태사. 남자애들은 군대 가기 전에 한번 가봐요. 예. 이게 좀 뭐 이렇게 자국이 남냐? 왕건이 후백제를 제압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것을 기념하여서 세운 사찰이다. 터만 남아있던 것을 근대에 다시 지었다. 이거 논산 개태사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고려초 체제 정비 광종의 정책 광종 7년 956년에 노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도록 명하였다. 이거 특히 많이 나올 거야. 이거 노비항법법 사료죠. 자 어쨌든 뭐 노비가 매우 주인을 등지는 노비가 매우 많아지고 주인을 없인 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했고 사람들이 탄식하여 원망하자 왕후가 강곡히 가난했으나 광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노비항거법 정책 시행 목적이 호족 견제죠. 애당초에. 그래서 이 호족들의 사병이 대부분 노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비들의 다 양인화시켜서 호족들의 사병 숫자도 줄고 세금 안 내는 노비 친구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양인으로 신분이 해방됐으니까 세금 납부 대상이 많아져서 전부 다 재정이 많이 튼튼해집니다. 자 아래 거 볼게요. 태조 때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으나 과거 인재를 뽑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광종이 후주라고 하는 중국에서 온 쌍기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거로 인재를 뽑게 하였다. 이로부터 학문을 숭상하는 풍조가 일어났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후주인 쌍계 건에 따라서 실시한 과거제를 말하는 거죠. 잠깐요. 괜찮네요. 화면. 좀 이렇게 얼룩진 게 있어가지고 눈으로는. 자 최종로의 시문 28초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데 국왕의 백성을 다스리면 집집마다 돌보고 날마다 일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지방의 왕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외관 지방관을 두소서. 선생님이 이제 외관 이런 말 나오면은 이게 바깥의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깥의자 하면 무조건 지방이죠. 안내자 하면 중앙이고. 그러니까 지방관을 두소서 이 소리고. 제11조 예악 시서 그러니까 이제 예법 말하는 거죠. 예법 윤리 그 다음에 악 음악 말하는 거예요. 서 이거는 뭐냐면 유학 그 다음에 이제 시문화 뭐 이런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중국을 모범으로 삼아서 비로한 습속을 개혁하되 중국이 이제 이런 거는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예라든지 아니면 공부 쪽 그런 거 관련해서는 자 수레나 의복제도는 토착 풍속을 따를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고려만의 의복제도와 그 다음에 상공업제도를 만들어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조금 나오는 거고 20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여기다가 항상 빈칸 뚫어 놓더라고. 자, 이렇게 빈칸 뚫어놔. 내모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수신의 학문이래. 그러니까 나중에도 될 일이래. 그러니까 불교 약화시키자는 거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구하는 것이니까 당장 해야 될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올리라는 거죠. 최승로가 유학자 출신이라 유학의 영향력을 강화시키자 이렇게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하고 불교 쪽에다가 빵꾸 뚫어 놓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서경천도를 둘러싼 주장. 묘척. 서경 임원영의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 명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궁궐을 짓고 올리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고 또한 여진승은 금나라가 스스로 조아릴 것이며 주변에 36개 국가들이 이 고려의 신하가 되겠다고 자진해서 복속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종왕제를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해서 꼬드긴 거죠. 자, 김부식의 주장. 금년 올해를 말하는 거지. 여름 서경 대화궁 30여 곳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서경이 좋은 땅이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서경은 추석 끝나지 않았으니 왕께서 지금 계속 행차하시면 농작물을 질밟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뜻과 어긋납니다. 즉 서경천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쪽 개경파고요. 이쪽 이제 서경천도를 꿈꿨던 서경파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료 나오면 개경파 귀족들과 서경파 귀족들의 특징 구분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18번 가겠습니다. 의중의 보현운 연애와 무신차별. 왕이 보현운을 행차하던 도중 그냥 이 보현운 나오면 무신정변이라고 바로 알아들으면 돼. 그러니까 교과서 내에서 여기에서 뭐가 사건이 벌어지면 이거 무신정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의종의 놀이터인데요. 분위기가 흥겨워지자 무신들에게 오병수박회를 시켰다. 이게 뭐냐 고려시대 무술을 말하는 거야. 자, 대장군 이송이 다른 사람과 수박회를 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달아나자 젊은 문신 관료 할례가 나타나서 무신 이송의 뺨따구를 갈겨서 섬돌 아래로 이송이 떨어지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정중부가 자 꾸짖었고 이송이 비록 무관이나 벼슬이 상품인데 어찌 이렇게 심한 모욕을 주는가 왕이 정중부의 손을 잡고 달려서 말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보현원에 도착한 이고 이의방 정중부라는 무신을 중심으로 이날 무신들은 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19번 고려 전기의 정치 운영. 국가가 도병마사를 설치하여 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 문화 지문화성사를 판사로 삼고 판추민 이하를 사로 삼아 큰일이 있을 때 회의하였기 때문에 합자 당상관이 모여서 중대한 일을 의논하는 일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는 한 해에 한 번 모이기도 하고 열에 모이지 않기도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도병마사를 두었대요. 이게 현종 때 만들어졌는데 고려 현종 때 이거는 이제 군사회의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일단 추밀과 재신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합자 회의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근무하는 애들이 재신과 추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상관은 왕을 직접 독대할 수 있는 고위급 신하들을 말해요. 그게 이제 재신하고 추밀이겠죠. 재신은 중사문화성의 종 2품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 국정 업무를 총괄하는 친구고 추밀은 중추원에서 종 2품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으로서 군사 기밀을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업무를 총괄하는 친구와 국방부 장관이 도병마사에서 군사회의를 하고 있다. 그런 소리예요. 예. 가겠습니다. 최씨 정권의 정치 운영. 최충원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무릇 시행하려는 것은 반드시 교정도감에서 나오게 하였다. 원래 이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거는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이의민을 추종하고 이의민을 따르는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반대 세력 대부분 다 제거하고 나서 최고회의기구로 바꾸죠. 여기서 군사회의도 하고 행정일도 합니다. 백관은 공무원을 말하는 거야. 백관들이 최후의 집에 나아가 인사 관련 장부를 올리는 최후가 청사에 앉아서 받았다. 자, 이때부터 최후는 정방을 자기 집에 설치하고 문사를 선발하여 소속시켰으니 즉 이 정방은 최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무신 권력자들이 자기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문신 관료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만든 문신 인사기구입니다. 원간석기 때는 권문세족이 여기를 장악했죠. 자, 21번 공녀로 끌려간 고려의 여성. 공녀는 갖다 바치는 여자들을 말해요. 자,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뽑혀서 서쪽 원나라로 가는 것은 거른애가 없었다. 부모와 자식이 한 번 이별하면 아득히 만날 기약이 없었다. 자, 변발과 몽골식 의복의 유행. 자, 변발은 이제 오랑캐 머리 스타일, 몽골 헤어스타일을 말해요. 이 시기는. 자, 고려 남자들은 몽골 머리인 변발을 하고 정수리 부분이 납작하고 둥근 원의 모자인 발립을 썼다. 발립 나오면은 이거 원가석기. 또한 위 아래가 붓고 허리에 주름이 있는 철릭을 입었다. 그 철릭이 우리나라 그 한복에 영향을 끼친 원나라에서 들어온 그 상의 한복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사러 가겠습니다. 전민 변정도감 설치에 고려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고민왕은 신돈을 전민 변정도감 판사로 삼아. 여기 신돈에다가 구멍뚫어 놓을 가능성이 크고요. 전민 변정도감 여거에다 구멍뚫어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이거 사료통 주고 이 왕에 대한 또 다른 업적으로 오는 것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전민 변정도감이 뭐야? 검문세족이 불법 약탈한 땅과 백성에 관련된 변정, 개혁을 하기 위한 도감, 임시관청이라는 뜻입니다. 자, 도감에서는 개경은 15일, 여러 또는 40일의 기한 내에 권세가가 즉 그 이제 권문세족 말하는 거죠. 스스로 불법적인 토지와 일반 백성들의 강탈을 바로잡도록 선포하였다. 천인 가운데 양인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양민으로 신분을 회복한다. 그래서 이제 양민이 돼서 국가 재정이 또 늘어났겠죠. 세금 납부 대상이 개혁 이후에 많아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개혁이 성과를 보이자 일부 고려인들은 성인이 나타났다라며 신돈을 칭송하였다. 근래에 국가 기강이 무너져서 권세 있는 가문들이 토지와 노비를 거의 다 점탈해버렸다. 도감을 설치하여 이제까지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나 기한을 넘겨 일이 발각되면 죄를 조사하여 다스릴 것이다. 전민 변정도감 사료입니다.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23번. 자, 이거 사불가론인데요. 그 우왕 때 명나라의 요동을 치기 위해서 이성계하고 조민수를 여기 요동 가까이 있는 이제 압록강으로 보내는데 압록강의 위화도 섬에서 장맛비가 일주일째 내려서 진격을 못하게 되니까 개경에 있는 마지막으로 최영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낸 지금 명과 전쟁하면 안 되는 네 가지 이유가 사불가론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거역하는 일은 옳지 않다. 이치상 맞지 않다. 이걸 이소역대라 그래요. 자,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킴이 불가하네. 지금 여름철 이제 당연히 농사철인데 농사철에 전쟁을 하면은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요동을 공격하게 되면 남방의 외인 해적대들이 침입할 틈을 주게 된대요. 자, 장마철이어서 활의 악교가 뭐냐면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고 많은 군사들이 역병을 앓게 되는 일, 이것 때문에 지금 명과 전쟁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이 사불가로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위화도에서 회군, 즉 군사 쿠데타를 이성계는 일으키게 되죠. 고려만의 사회 문제 가겠습니다. 어리석은 중들은 거짓말을 꾸며 다 부처 덕분에라고 하면서 임금의 권한을 훔치고 조물주의 힘을 멋대로 내세워 백성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여 누각과 정과 궁궐을 지어 부처를 섬기고 흙과 나무 구리와 쇠로 장식하여 불상을 꾸미고 양인 남녀의 머리를 깎아 그곳에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어찌 백성에게 거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지금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들이 패단이 심했다라는 거죠. 백성들한테 막 걷고 그거 갖다 절 만들고. 자, 토지를 겸병하는 일이 더욱 심해져서 이 겸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 사람 이름 갖다가 토지를 한꺼번에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덜 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 안 들키려고 땅을 숨겨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권문세족이 저지랄했고요. 관악하고 흉한 무리들이 주에 걸쳐서 군을 아우르며 상과 내를 경대로 삼고서는 이게 이제 천을 말하는 거죠. 산과 천을 경계로 삼고는 모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라고 하면서 서로 훔치고 빼앗아 일무의 주인이 5, 6명이 되고 이게 겸병행위예요. 1년에 가져가는 조가 8, 9차례나 됩니다. 횡포를 부리고 노력하는 것이 도적보다 몇 배나 심하여 지방 고을의 백성들은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권문세족의 횡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문세족하고 고려 말기에 불처를 따르는 불교 승려들이 결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막 괴롭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문세족과 부처를 따르는 불자들을 깐 게 성리학으로 무장한 신진사대부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비판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면 신진사대부 쪽 고르시면 돼. 아니면 뭐 여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면 승려와 권문세족 그거 설명 고르시면 되겠죠. 종묘. 이제 조선이다. 자, 종묘는 역대 선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는 제사장이에요. 이건 이제 상식이야, 대한민국 살면서. 그래서 이제 이 종묘에서 역대 선왕과 왕비 모실 때 하는 을의 음악을 종묘 제례악이라 그래. 이거는 이제 세조 때 만들어졌는데 뭐 굳이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간에 종묘 제례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를 하기 위해서 음악이 필요했던 거예요, 조선은. 그래서 예악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예식행위를 할 때 필요한 음악들. 이거 잘 나오지. 이거 거의 나올 거라 봐. 조선의 국정운영 체제. 육조직계제 실시. 의정부의 여러 일을 나누어 육조에 속하게 하였다. 처음에 왕 태종과 세조가 있죠. 그러니까 정난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즉위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대한 정통성이 없어요,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왕권 강화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육조직계제로 나라를 국정 업무로 통과를 했던 거죠. 이유는 의정부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 나라 일을 다 처리해버리게 되면 자기의 권력이 약해질 수가 있잖아. 자, 의정부의 권한이 무거울 것을 염려하여 이를 없앨 생각이었지만 신중히 여기에 서두르지 않았다가 이때에 이르러 행하였다. 의정부가 주관한 일은, 자, 여기에다가 빈칸 뚫어놓으면 애들 다 틀릴 거야. 사대문서 작성. 즉 우리가 사대하는 나라는 명나라죠.
그래서 이 명나라한테 보내는 문서 작성과 중재인이 항소를 했을 때 그 재심에 관한 심의 여부만 다루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이 축소된 거죠. 원래 나라 행정 업무를 총괄했던 부서인데 의정부가. 자, 의정부 서사제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정사, 서사가 어디를 중심으로 의정부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자, 6조는 각각 맡은 직무를 의정부에서 품미하고 의정부에서 대부분 회의한다네요. 의정부는 가부를 의논하여 옳고 그름을 의논하여 왕에게 R&D, 왕의 분부를 받아 명령을 받아 6조에 내려 시행한다. 다만 2조, 병조의 관직 제소, 병조의 군사 업무, 형조의 사형수를 제한 판결 등은 종래와 같이 각 조에서 직접 아래서 시행하고 의정부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나라를 통치한 거는 이제 세종대왕과 중종입니다. 그 아버지 태종 이방원 때 6조 직계제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또 이방원의 반대 세력들이 그때 당시에 다 척살 당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왕하고 이제 정치를 했을 때 어떤 의견도 제시를 못 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왕권과 신권이 적절히 조화로운 그런 이제 정치를 만들고자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하들이 나란히를 하는 의정부 서사제로 정치 체제를 전환해서 한 겁니다. 자, 다음 거. 3사의 역할. 조선시대 때 메인 역할을 하는 요직 3사. 자, 아무튼 저 자리는 중요한 건 살인 친구들이 주로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453년에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가 즉위하잖아. 그걸 계유정난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 세조를 왕으로 만들어준 공운 있는 구신 세력을 훈구라고 그래. 그래서 이 훈구는 킹메이커 집단으로서 왕이 견제해야 될 대상인 거야. 그래서 지방에서 공부하는 온건기업파 신진사대부들을 다시 중앙에 올리니 걔네들이 살인. 그러니까 훈구파 애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훈구파 애들한테 쓴소리하고 훈구파 애들과 경연장에 갔을 때 그 경연을 준비해줘라. 그래서 3사는 살인 애들이 임명된 자리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사원부는 정치를 토론하고 모든 관리를 감찰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검찰청이라는 거죠. 풍속을 바로잡는다. 사관원은 임금의 옳지 못한 처사에 간언, 간쟁, 쓴소리를 하고 관리들의 잘못을 규탄하는 일을 맡는다. 홍문관은 왕궁의 서고에 보관된 책을 관리하고 임금의 무릎에 응한다. 왕의 과외쌤이죠. 경연 준비. 자, 공론과 관련된 대관의 역할. 임금이 말하길 그늘 대간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일단 이제 근데 공론이 뭔지는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선이 성리학 공부하는 사회잖아.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여론을 말하는 거예요. 입장, 옳은 입장. 그래서 이제 사림 선비들은 대의 명분론을 강조하면서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서 성리학에 마땅한 법도에 따라서면 일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그 정당성 가지고 주장하면서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걸 공론이라고 그냥. 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늘 대간. 대간은 뭐냐면은 얘네들이야 3사.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고려시대 때 이름이 대간이었잖아. 그러니까 대간이라고도 그냥 부르는 거야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대간이 어사대하고 낭사를 합쳐서 부르는 건데고 걔네들도 공무원에 대한 비리 감찰했죠. 나라에 하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보니까 고려시대에도 서경 간장 본받곤이 있었고요. 이 3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한이 있잖아. 그래서 고려시대 대간이 조선시대 3사로 바뀐 거죠. 자, 대간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 들을만 하면 듣고 의논할만 하면 의논한다. 들을만 하지 못한 것을 어찌 반드시 쫓겠는가. 대간이 또 아뢰기를 공론은 국가의 원기이며 즉 성리학적 여론은 당연히 국가를 통치하는 근원이며 대간은 그 성리학적 여론을 제기하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성리학적으로 이상한 정치를 하시니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원기가 쇠약하면 사람이 병이 들고 공론이 폐지되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즉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사상 체제가 흔들리니까 나라 정치가 흔들린다는 소리예요. 전하께서 즉위한 이래 신 등이 공론을 잡고 연달아 대궐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림 친구들은 삼사관직에 앉아서 이 공론이라는 걸 형성하는 거죠. 왕을 설득하고 신하들끼리 당쟁 벌이면서 나라 국정 운영을 한 거죠. 공론 이야기 나오면 살림이에요 거의. 자, 넘어갈게요. 조광조의 현량과 실시 주장. 재행, 즉 재주가 있어서 임용할 만한 사람들을 청구하여 대궐의 뜻을 모아 놓고 친히 대책을 하게 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중국 한에서 실시한 현량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덕행은 여러 사람이 청거, 추천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제 말고 추천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현량과 실시를 중종에게 조광조가 건의했던 사료입니다. 정거 나오면 조광조의 또 다른 업적 같은 거 나오겠죠. 뭐 소격서를 폐지하였어, 뭐 향약을 보급하였어, 이런 것들, 위훈 삭제 사건, 김효사 때 숙청당해서 이런 거. 아유, 들을 게 많아. 자, 그 다음 이제 사료 붕당의 형성과 공론 정책. 이조전랑직을 둘러싼 갈등. 김효원이 과거 장원으로 합격해서 이조전랑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당시 외척 중에 한 명인 윤원영의 문객이었다고 하여 심우겸이 반대하였다. 이 이조전랑 직책을 놓고 영남사림의 대두였던 김효원과 그 다음에 기호사림의 대두였던 심우겸이
이조 전랑 자리를 놓고 서로 반대 상소문을 올리면서 충돌에 대한 사건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로 영남사림은 동인으로 기호사림은 서인으로 분열이 돼요. 그 위에 심우겸의 동생 신충겸이 자원급제를 해서 이조 전랑으로 천거 추천이 되었으나 명종 때 외가 친척 가문인 저 심씨 가문을 중앙 요직에 쓰면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해서 김의원이 반대 상소를 올렸대요. 그래서 김의원을 따른 영남 사림 애들은 한양의 동쪽에 권총동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모여서 심우겸 병신 외절에 뒷땅 깠다 해서 동인 심우겸 집은 한양의 서쪽 정동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모여가지고 저 김의원 저 새끼 왜 저래 뒷땅 깠다고 해서 서인 이렇게 됐다라는 거. 이게 이조 전랑 문제예요. 자,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에게 맞선 의병들 모든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특히 전라도에서 10만 명이나 들고 일어났습니다. 의병이 적을 만나기만 하면 모두 패하여 달아났다. 그러다가 유생 등이 조정의 명을 받들어 창의하여 일어나자 듣는 사람이 격동하여 모여들었다. 호남의 고경명, 김천일, 곽재우, 정인홍 등이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다. 자, 여기 전라도에 고경명, 김천일, 곽재우, 정인홍 등의 의병장들 있죠. 요거 나오면 임진왜란이야. 근데 이거는 초딩 때 배운 거야. 그러니까 고경명, 김천일, 정인홍은 니네들이 몰라도 홍의장구, 곽재우는 알아야지. 저거 나오면 이제 임진왜란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비변사의 기능 강화. 이거 효정실록 기록이네요. 자, 임시로 비변사를 설치하는데 일단 이 비변사의 뜻은 이거죠. 방비한다. 어디를? 변경을. 그걸 이제 방비하기 위해서 변경을 방비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사,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자, 임시로 비변사를 처음 설치한 건 삼포회란 때입니다. 그 대마도 상인들에게 무역하라고 조선의 세종이 세계 항구를 열어줘. 부산포, 연포, 제포. 근데 거기에서 무역을 통제하니까 삼포에서 반란을 일으킨 게 대마도 상인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단 임시 군사회의 기구로서 만든 게 비변사라고 하는 기관이고 나중에 명종 때 을묘해변을 기점으로 해서 항상 있는 상설기구가 됩니다. 어차피 왜구들 계속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임시기구가 아니라 항상 있는 상설기구가 시키자. 임진전쟁 때 매일 아침마다 비변사에서 군사회의 해야 되니까 그냥 이곳에서 나란 일까지 처리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변사가 최고 회의기구가 되죠. 임진전쟁 이후에. 자, 그래서 오늘에 와서는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의정부는 한 가지 이름만 지니고 육주는 모두 맡은 임무를 상실하였습니다. 비변사에서 다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진전쟁 이후에 비변사가 최고회의기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송 가겠습니다. 서인의 주장. 임금님께서도 사대부의 예를 적용해야 됩니다. 즉 서인은 왕의 법도와 그 다음에 신하의 법도를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즉 왕과 신하는 같은 존재다. 그래서 주작 아래 예법에 따르자면은 효종 임금께서는 둘째 차남으로 왕이 되셨으니 자의대비께서는 그에 맞게 1년 그 기년상 상복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기년이 뭐냐면 돌기의 연도 연자야.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1년을 뜻해요. 그래서 이걸 기년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서인은 기년상, 1년상을 주장을 했고요. 남이는 왕과 어찌 신하의 예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은. 그죠? 그래서 효종께서 차남 출신의 임금이나 왕이 된 특별한 경우이니 장남 대접을 해드려야 돼서 3년 동안 자의대비께서는 상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1차 기이송 논쟁 사건이죠. 효종의 승하 문제로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효종이 죽은 거를 문제로 삼으니까 1차 예송 논쟁입니다. 여태 현종은 누구 편 들어준다고? 기년상 서인의 말이 맞다. 위에 소현사자 삼촌이 있었으니까 우리 아빠는 차남 출신의 왕이다. 자, 탕평채 유래. 영조죠. 자, 탕평채는 이때 당시 신하들한테 영조가 직접 만들어서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어 하면서 이제 준 음식입니다. 자, 탕평이라는 말은 유교 경제인인 서경의 왕도탕탕, 왕도평평에서 나온 말로 임금의 정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상태로 행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이름을 딴 탕평채는 여러 재료가 조화롭게 섞인 전통 음식이고 영조가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하들한테 먹였어요. 자, 음식의 주재료인 흰색은 청포묵, 흰색을 뜻하는 게 이제 청포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쉽게 쌤이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도교에서 사방을 지키는 사방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동쪽은 청룡이 지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은 백호라고 하는 친구가 지키고요. 북쪽은 현무신이 지키고요. 남쪽은 이제 주작이 지키는데 당연히 동쪽 신인 청룡을 상징하는 색깔이 뭐야? 청색이야, 청색.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인을 뜻하는 거죠. 동인을 뜻하는 색깔이 청색. 그리고 서쪽 백호를 상징하는 색깔이 무슨 색이야? 백색. 이거는 이제 서인을 뜻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작은 불새죠. 자, 빨간색. 그렇지. 붉은색. 이거는 이제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남인을 뜻하는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현무가 검은색입니다. 검은 거북이. 그래서 검은색은 북인을 뜻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한번 읽어볼게. 음식의 주재료인 흰색의 청포묵. 청포묵은 흰색이래. 그럼 이거는 뭐야? 청포묵은 서인을 뜻하는 거예요. 서인.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붉은색 소고기 볶음은 남인. 그렇죠. 맛있겠다. 예. 남인. 그리고 푸른색 미나리. 그러니까 이제 청룡. 동인을 뜻하는 거죠. 검은색 김은 이제 북인을 상징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벼가지고 준 게 무슨 이유겠어? 북인, 남인, 서인, 동인 뭐 가릴 바가 없이 그냥 서로 막 얼버무리면서 같이 잘 살아봐라 뭐 이런 의미죠. 자, 세도 정치의 모습. 세도 정치식의 정치 운영.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위에 있어서 권세가 있는 간신배의 날로 성장하여 왕의 외척인 김조순, 즉 안동김씨 가문의 김조순이가 어린 왕을 끼고 권력을 누리고 있네요. 그래서 어진 하늘에 재앙을 내려 거울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과 우박이 없는 해가 없었다. 이 때문에 큰 흉년이 거듭들어 굶어 부황난 무리가 길에 널려 늙은이와 어린아이가 구렁에 빠져 산 사람이 거의 죽음에 임박하였다. 19세기 세도 정치 때 아무튼 자연재해도 심하고 김조순의 폐악질이 심해서 안동긴가에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 세도 가문의 권력 장악. 당당한 소식 가문이 대대로 국록을 먹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패가 서로 갈리어 엎치락뒤치락 서로 죽이며 약자의 살을 강자가 먹고는 대여섯 집 남아 거드름 떠는데 경상 재상도 그들이 다 하고 악목 지방관도 그들이 다 하며 안동긴가가 다 처먹었다는 거죠. 중앙 요직하고 지방 요직을. 후설 그 비서실장 승지를 맡은 자도 다 그자들이고 이목 노릇도 다 그자들이야며 모두 관직도 그들이 다 헤쳐먹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안동김씨가 중앙정계에 다 퍼져 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소리죠. 자, 세도 정치 시기의 모습. 자, 외척 박준경은 탐하기 본디 그의 제주요. 호화와 사치를 부려 전혀 분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탐관오리네요. 부패한 관리. 자, 인척들이 아첨하느라 번갈아 드나드니 요행의 문이 열려 기세를 부립니다. 뇌물이 폭주하여 여러 도에서 무리하게 청구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서울과 지방의 재산이 모두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관작을 모조리 움켜쥐고서 일이 권력과 관계되면 자신의 물건으로 간주하여 사방의 모든 일을 자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탐관오리들이 굉장히 많았다. 홍경래의 경문.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한번 봅시다. 자, 조정에서는 관서지역, 관서지역은 평안도를 말하는 거야. 흙과 같이 버렸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평안도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말한다. 이제 경문을 띄워 먼저 여러 고을의 군에 알리더니 절대 동요하지 말고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대를 맞아라. 홍경래는 평안도 주민에 대한 차별 대우로 스스로를 평소 대원수라고 자칭을 하면서 이씨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치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정감록 예언사상을 바탕으로 봉기를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전투가 마지막 전투 정주성 전투고요. 결국 광군에 의해서 진압이 됐죠. 자, 진주농민봉기입니다. 임술농민봉기가 1862년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그 농민 반란을 말하는 건데 그 첫 시작이 바로 여기 진주 지역이에요. 근본 진주의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경상우병사 백낙신이 이거 오타야. 백낙신이야 신.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수탈했기 때문이다. 경상 우병영의 황국 결손과 도결에 대해 시기를 틈타 한꺼번에 6만 냥의 돈을 집집마다 배정하여 억지로 받아들였다. 이에 변란이 일어난 것이다. 경상우병사 백낙신이가 하도 삥 뜯다 보니까 당시 몰락양반이었던 유계춘을 중심으로 진주 사람들이 봉기를 했고요. 백낙신 처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돼가지고 임술년에 전국적으로 농민 반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료 나오면 항상 임술농민봉기 결과가 답이 되는 선지로 보통 나와. 그래서 안핵사, 밀란이 일어난 지역의 진상조사 목적으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안핵사가 파견되었다. 또는 그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라는 것을 진주 안핵사로 갔던 박 교수가 알아와요. 그래서 삼정의 문란 세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다. 또는 비밀감청과 암행어사를 전국 각지에 파견하였다. 이런 것들이 보통 답이 되는 선지가 됩니다. 이게 문제 보기가 된다면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의 과학기술이 집약돼 수원화성 그 사도세자의 무덤을 이쪽에다 이장을 했죠. 정조의 효신과 정책 이상향을 담은 도시입니다. 자, 벽돌의 사용과 굴불굴한 성벽, 돌과 벽돌을 함께 쌓은 수원화성 창룡문. 자, 수원화성 벽돌을 본격적으로 활용했다. 벽돌의 크기가 작아 운반이 편리하였고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로 축조가 가능했다. 성벽은 의도적으로 형태를 구불구불하게 하고 성벽의 허리를 잘로 가야겠다. 그럼으로써 돌과 돌이 더 맞물리게 하였고 적의 군대가 성벽을 쉽게 타고 오를 수 없도록 하였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요거 좀 외웁시다. 농로하고 거중기인데 거중기는 알 거예요. 이거 많이 봤으니까.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거중기죠. 그리고 여기 이게 있는 게 이제 농로예요. 크레인 같죠, 크레인.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원화성을 축조했어요. 그 이 수원화성을 어떻게 축조했는지 당시 설계도가 명확히 적혀져 있는 책이 화성성역의궤예요. 그래서 이 화성성역의궤를 바탕으로 이전에 조금 부셔졌던 수원화성을 우리나라가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성역의궤 이 책의 이름을 외우세요. 알겠지? 농로하고 거중기 이거 이용했다라는 거. 미석의 활용. 이게 그 눈썹 밑자예요. 눈썹 밑. 그러니까 눈썹돌이라고 하는 거야. 눈썹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돌이 있으면은 이렇게 눈썹처럼 가로 형식으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런 걸 이제 미석이라 그래. 자, 수원화성 축조 시 성벽과 그 위에 쌓아 올린 성의 담 여장 사이에 미석 눈썹돌 돌을 두었다. 성벽 틈으로 물이 스며들게 되면 기온에 따라 수분이 수축하거나 팽창하면서 성벽이 균열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미석을 끼워 넣게 되면 비나 눈이 성벽으로 스며들지 않고 미석을 타고 땅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그 침식 작용을 막을 수 있죠. 돌에. 대원군의 개혁, 서원철폐. 군대 대열을 도피하는 자들이 절반이나 보역에 들어가고 백성을 학대하고 약탈하는 자들이 공군하게 백성을 붙잡아 가고 있다. 사원을 정리한 뜻이 어찌 이런 것 이겠는가? 이것을 크게 정리하여 고약한 버릇을 없애 현인과 군자의 신명에 사과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자, 즉 이 서원을 말하는 건데요. 원래 지방 공립중고등학교고 선현에 대한 제사를 모시기 위한 그런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지방 유생들의 횡포와 그리고 지방 분당 정치 당파 싸움이 서원을 중심으로 너무 극악적으로 심해집니다. 그래서 서원의 폐단을 없애고자 서원을 47개소 남기고 협파한 게 대원군이죠. 자, 그리고 이제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사업. 자, 경복궁 중간에 재정이 메말라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팔도의 부자 명단을 뽑아서 돈을 거두어 들었다. 거둬들인 돈을 원납전이라고 하였는데 원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근데 사실 강제기부금 성격이 있어서 원통하면서 납부하는 돈이다 하면서 부자들과 양반 지주들 사대부들이 납부를 했다 그럽니다. 자, 호부제 시시예요. 자, 근래 각 고을의 군정의 폐단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작년부터 흥성대원군의 분부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은 노비의 이름으로 포를 내게 하였다. 자, 지금은 죽은 사람과 어린아이, 군포를 징수함으로써 인해서 원성이 없으니 이것은 상서롭고 화기로운 기운을 이끌어오는 일이다. 각 도에 알려 오랜 법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자, 호부제는 뭐냐면 원래 이 군역의 대상자인 농민만 군포, 병역세를 납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군포를 납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집 단위로 그 기준을 바꾼 거야. 군역의 의무 대상자에서 집 한 채당 군포 한 필씩 내. 그러니까 양반들도 지금 보면 지금 군포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리고 양반들 같은 경우는 집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 있기 때문에 갑자기 폭탄 세금 받는 거야. 그래서 양반들의 불만을 초래했던 대원군의 세금 정책 중에 하나가 호포제 정책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치상 끝났고요. 커피 좀 마셔야지. 외교사 하겠습니다, 빨리. 자,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가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 추모왕은 고주몽을 말해요. 고구려 건국한 17세 손에 이르러 국왕상 광개토 평안 호태왕이 18살의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태왕이라 했다.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는 391년 광개토 태왕이 쓴 거죠. 자, 그리고 이 백잔. 백자는 뭐냐면 고구려가 백제를 낮춰서 표현하는 말이 백잔이에요. 비하는 말이에요.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서 조공을 해왔다. 즉 이 밑에 있는 백제하고 신라하고 중국 애들처럼 조공 채권 관계, 군신 관계를 체결했다는 소리예요. 고구려가. 자, 7세기 국제 정세가 나당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자, 7세기 나당 동맹을 체결한 그냥 이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한번 쭉 읽어봐. 자, 이건 뭐냐면 그 당나라가 그 삼국 통일 전쟁 거의 다 끝나고 나서 이 한반도 전체를 먹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라 문무왕이 준비를 해가지고 나당 전쟁을 착수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신라가 힘이 세서 뭐 이긴 게 아니라 갑자기 당나라를 티베트 공원에 살고 있었던 토번이라고 하는 민족이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토본의 송체칸프 왕이 당나라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나라 입장에서는 토본을 막아내야지 신라하고 싸우는데 힘을 뺄 수 없거든. 그래서 한반도에서 신라하고의 전쟁을 빨리 끝낸 거죠. 그래서 토본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삼국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나당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 자, 고려의 다원적인 외교 관계 하겠습니다. 자, 고려 국왕의 복식에 나타난 천하의식. 고려 국왕은 제사를 지낼 때 중국 황제와 동일한 12개의 줄이 있는 면류관과 12개의 문장이 있는 곤복을 입었다. 황제가 입는 통청관과 강사포를 착용한 채 그러니까 황제가 입는 통청관, 중국에서 황제가 쓰는 관이에요. 근데 똑같이 이 관을 쓰고 그러니까 혈릉이 누구 무덤이야? 왕건의 무덤이야. 그러니까 왕건이 중국 황제하고 똑같이 황제 관을 쓰고 지겠다는 것 자체가 엄연한 황제 국가였다라는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가. 자, 고려의 조공 채봉 관계. 고려는 중국 왕조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고려사에서는 송해에 왕선을 보내 고려 왕을 책봉하여 시종을 삼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광종 때예요.
그 태조 왕건 때부터 거란 배척하는 외교 정책 계속 펼쳤잖아. 그러니까 거란이 세운 요나라 견제하기 위해서 962년에 중국 땅을 대부분 통일한 송나라 조광윤하고 군신 관계 맹약을 체결한 거예요. 광종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친송 백어가 만들어지게 됐고 이거 빡쳐서 요나라가 나중에 쳐들어오죠. 성종 때. 그래서 뭐 시급 1,000호를 더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반면 고려는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고려사에서는 여진의 하나인 천리국에서 고려에 사신을 보내 복종할 것을 청하면서 황제 올리는 표문을 바쳤다. 여진 애들이 고려를 엄마, 아빠 하면서 따른다 그랬잖아. 이 말인즉슨 책봉을 받은 자식 국가라는 거예요. 여진도. 그래서 뭐 고려든 조선이든 여진을 조공 책봉 관계로 다스렸던 거야. 그래서 여진 부락이 조공에게 받아주면 고려 황제가 아비등 입장에서 더 많은 답례품으로 보답하면서 그들의 침략을 좀 달랬던 거죠. 자, 조선의 외교 정책 갈게요. 사대문서는 사신이 명으로 가는 여정에 오르기까지 7, 8일 전에 왕에게 보고한다. 진원 예물, 조공품은 본주 예조에서 왕에게 보고하고 예조가 이제 명나라 황제하고의 그 예식행위를 주관하는 겁니다. 호조, 재정 담당하는 부서인데 공문을 보내 해당 관사가 준비한다. 자, 이 사대문서는 명나라한테 가는 거죠. 자, 조천사를 이제 파견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개념 공부를 해야 돼 다시. 조천사가 명왕자한테 조공 목적으로 하는 사절이잖아. 자, 조선 국왕 태종이 신하 조견 등을 보내 조공으로 방문을 바쳤다. 이 명황제가 금, 직문기, 수놓은 비단, 습이, 초패, 표리 등을 하사였다. 자, 하나 주면 여러 개 줍니다. 그러니까 조공무역은 갖다 바쳐주는 신하국가 조선이 명하고 조공무역하면서 큰 경제적 이득을 받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진과 일본에 대한 외교 정책. 박신이 경성과 경원 지방에 여진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으면 떼지어 몰려들 우려가 있고 출입을 일적 끊고 금지하면 여진이 서군과세를 얻지 못하여 변경에 불화가 생길 것입니다. 원컨대 두 고을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경성과 경원 땅이 여진과 조선의 국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무역소를 설치해 준 게 이방원이죠, 태종. 그래서 니네들 말 못피 갖고 와라. 니네들이 필요한 만마 쌀 제공해줄게. 이런 식으로 달랬던 거예요, 여진을. 자, 좌의정 박은이 외가 중국에 들어가 도적질하고 본토로 곧 돌아오므로 마땅히 이종무 등을 보내서 대마도에 나가 섬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려 치게 되면 적을 격파함이 틀림없을 것이니 전멸할 기회를 잃지 마소서. 그래서 1419년 세종대왕 집권기 때 이종무는 가서 대마도 해적들을 다 쓸고 옵니다. 근데 이게 세종의 업적은 아니고 그때 당시 상황으로 있었던 세종의 아버지 태종의 명령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근데 왕은 세종이었기 때문에 세종 업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북벌론 나왔다. 송시열, 서인 중에 그 강경파 노론의 영수예요. 전하께서는 저들 오랑캐는 임금의 아버지의 큰 원수이니 임금과 아버지의 큰 원수다. 그러니까 임금 인조의 원수 병자호란한테 아버지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의 큰 원수이니 차마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원한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원수를 갚으려면 괴로움을 견디며 우선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재물을 절약하며 밀력을 펴는 일을 하십시오. 자, 효종 청의 원수를 갖고 치욕을 씻어야 된다. 정예화대 포병 10만을 길러 자식처럼 아끼고 돌보아 모두 결사적으로 싸우는 용감한 병사를 만들려 한다. 다음에 기회를 봐서 저들이 예기치 못할 때 곧장 청의 사나이관 만리장성 입구 동쪽 입구 쳐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 쳐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효종이 갑자기 병사해가지고요. 저 북벌운동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벌운동이 시작된 건 병자호란 이유예요. 당연히. 청을 이제 원수로 인식하게 된 거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나서니까. 북학론입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북벌론과 북학론의 충돌이었는데 보통 북학론을 주장한 학자들의 특징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대한 나라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 수도 연경에 조공사절단을 가는데 그게 연행사야. 그래서 연행사 일원으로 갔던 사대부들 중에 어떤 애들이 오랑캐 국가라고 해서 무시했는데 청의 수도 연경 베이징에 압도적인 문화 같은 것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걸 받는 선택을 하자. 그래서 청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북학론입니다. 그러니까 연행사 파견이 돼야 저걸 주장할 수 있으니까 병자호란 이유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박지원. 청에 가서 보니 담자국 모두 벽돌로 쌓았고 사람 타는 수레와 짐 싣는 마차가 길 가운데 종횡무진 누비고 있었다. 중국의 물자가 풍부한데 그것이 한 곳에 지체되지 않고 골고루 유통되는 것도 수레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나라처럼 선박과 수레를 통해 유통업을 활발히 해서 우리나라 상공업을 발전시키자 열하일기에서 했던 주장입니다. 박제가. 자, 현재 백성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공공해지고 국가 재정은 날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 명을 위해 원수를 갚아주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려면 힘껏 중국에게 일단은 배운 다음 함께 의논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의 발전된 기술은 들이자라는 거죠. 그 이후에 명한테 뭐 명나라에 대한 뭐 복수를 청에게 하든 말든 일단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경제사 쪽 내용입니다. 경제사는
들어가는 학교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 있는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또 하긴 해야겠다. 신라 촌락문선이 일본 도다이사 쇼쇼인 정창원에 보관되어 있었던 불경의 포장지 경지를 수리하던 중에 발견되었다. 이건 신라 연말정산 문서죠. 그래서 천주가 3년마다 작성해서 중앙에 올리면 재산을 막 이렇게 뽕나무가 이 집은 뭐 10그루요, 소가 뭐 5마리요, 돼지가 3마리요, 막 이렇게 해서 이 각 집의 재산을 이제 중앙에다 올리는 거야.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세금 좀 이 집에 좀 덜 걷어야겠다. 소가 5마리 죽었구나 하면서 세금 징수 표준을 삼는 신라의 연말정산 문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서원경에 관련된 4개 고을에 관련된 그 경제 기록이라는 거예요. 서원경이 어디냐? 청주에 청주. 3년마다 문서 작성했다는 거 포인트로 잡으시고 이거 천주가 작성합니다. 자, 전시과 제도의 운행. 자, 전시과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대에 대한 복무 대가로 세금 거둘 수 있는 땅을 하사해 주는 걸 말하는데 자, 딱 2개 줍니다. 고려는 전지, 농사 지을 수 있는 일반 밭과 시지, 뽕나무를 기를 수 있는 임야, 산을 주는데 자, 봅시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개간한 토지를 넓이 헤아려 기름지고 메마른 것을 나누고 문무관린 군인 한인에게 등급에 따라 모두 전지를 나누어졌다. 또 그 등급에 따라 시지를 주었는데 이를 전시과라고 한다. 죽은 다음에는 모두가 나라에게 다시 바쳐야 됐다. 즉 원칙적으로 세습은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다 밑줄. 세습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습이 되는 땅이 있었습니다. 자, 문종 3년 5월 양반 고금 전시법을 제정하였다. 1포는 문화시랑 평장사 이상으로 전지 25개월, 시지 15개월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보면은 지금 이걸 좀 보세요. 이렇게 지금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로 개편이 되게 되면서 토지 지급량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급 대상도 줄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왜 축소되는지 이런 것들이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습 토지가 있었다 그랬잖아.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안 되는데 세습하는 토지가 있었어. 그래서 5품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에게 줬던 고금전이라고 하는 토지가 자손 대대로 세습이 됐고요. 향리들에게 줬던 외역전, 그 다음에 군인에게 줬던 군인전이 세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가문이 토지를 독점 장악하고 있으니까 세습이라는 행위로 신입 공무원한테 줄 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전시과가 이렇게 2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을 때 지급 기준을 줄이는 쪽으로 그래서 개정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줄 땅이 없어서. 이걸 파악하는 게 포인트인 거야, 시험. 대동법. 대동법 실시 배경. 각 고을에서 공물을 상납하려고 할 때 공물은 특산품 세금을 말합니다. 각 관청의 사주인 방납인들이 여러 가지로 농간을 부려 좋은 것도 불합격 처리하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리하여 사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관청에 대신 내고 그 고을 농민에겐 자기가 낸 물것값을 턱없이 높게 쳐서 10배의 이득을 취하니 이것은 백성의 피땀을 짜내는 것입니다. 이거 방납의 패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산품 갖다가 장난질 쳐서 이윤 얻는 거죠. 특산품 세금으로. 자, 대동법 실시와 그 영향. 여러 도의 공물은 특산품은 지금 쌀과 면포로 환산하여 상납한다. 대동법 내용이 이거죠. 특산품으로 이제 세금을 걷지 아니하고 쌀, 삼배, 목련, 동전 등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다. 강원도에는 대동법을 싫어하는 자가 없었는데 외국은 대지주들이 없어서 그래. 충청도, 전라도는 지주가 많아. 그래서 싫어하는 양반들이 많대. 이유가 아니 기존에 특산품 소로 걷었던 뭐 예를 들어서 횡성은 소를 납부했겠죠. 특산품 세금. 근데 소가 비싸 쌀이 더 비싸. 소가 더 비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쌀로 들어오니까 세금이 부족해질 수 있지. 그래서 부족한 세수를 충원하기 위해서 양반 지주들에게 대동세라는 이름으로 한 결당 12두 정도 되는 부가세를 더 청구시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여기 충청, 전라도 지주들은 싫어하죠. 근데 강원도는 다 산이잖아. 그러니까 딱히 상관없었던 거야. 그 소리야. 백성들은 모두 대동법을 좋아했다라는 거. 조선 후기 농업 병화의 모습. 부유한 백성은 토지를 겸병하여 한꺼번에 많은 농사를 짓고 있다. 광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넓게 땅 갖고 넓게 농사 지어서 부자된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실시되죠.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요. 농부들이. 그래서 서민 문화가 성장한 거야. 조선시대 때 농업이 엄청 성장하니까 전국적으로 모내기도 확장돼. 이걸로 인해서 돈 번 분홍들이 땅을 크게 사서 크게 경작 짓기 시작하니까 더 부자가 되기 시작한 거죠. 도예지 주변에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에서 열무의 당으로만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자, 요거 배추, 마늘, 오이 이런 거는 시장에 갖다 팔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상품 작물입니다. 온실의 제장. 조선시대 온실을 만들어 겨울에도 꽃과 채소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농소, 상가요록, 여기다가 별표 치고 외워. 상가요록은 온실, 따뜻한 그 공간을 짓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온실을 짓 때 삼면을 막고 종이를 발라 기름칠을 한다. 남쪽 면도 살창을 달고 기름 먹인 한지를 씌운다. 구두를 놓고 온돌 위에 한자 반의 흙을 깔아 채소를 심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런 온실 제작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과수농업이 더욱더 조선 전기보다 크게 발전을 하게 돼요. 과일 기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온도에 민감한 게 과일 아니요. 자, 12법의 발달. 자, 조선시대에는 생나무 잎으로 만든 거름, 플라모
풀로 만든 거름 등 자연재료를 이용한 거름과 함께 풀로 태운 재, 인분, 오줌 등의 거름을 사용했다. 또한 씨앗은 뿌리 파종기 때 종자의 인분은 이제 사람 똥 말하는 거야. 회를 섞어서 거름을 주는 방법이 도입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12법은 비로 뿌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사.